아이고, 배 아파. 아유, 우리 아들은 복상망에서 감옥 갔는데. 아줌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은 이제 저에게 시어머니가 아닌 그냥 아줌마일 뿐입니다. 이 아줌마는 매일 제 가게에 와서 깽판을 친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과거에 빠져있고 무기력하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혼한 이후 경력도 끊겨 원래 본업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자영업을 하기로 결심했죠. 저는 제가 가진 돈을 모두 털어 국밥집을 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뼈를 삶고 국물을 고아내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동안 딱히 장사 경험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손님 한 명이라도 붙잡아야 했기에 밑반찬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쏟아 만들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간신히 몇 명 오는 손님을 놓칠까봐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고, 저녁이 되면 내일 팔아야 될 국밥을 미리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몇 시간을 또 고아내느라 늦게까지 가게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두 손으로 삶을 읽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자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입소문을 내주었고, 식당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죠. 사장님, 여기 국밥 진짜 맛있네요. 국물 맛이 진국이에요. 감사합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국밥이 이렇게 담백한 집은 처음이에요. 친구들도 꼭 데려와야겠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힘이 나네요. 꼭 같이 와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님들의 말 한마디에 저는 지친 몸도 있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이 지났을 무렵 어느덧 저희 가게는 줄 서서 먹는 집이 되었고, 점심시간이면 테이블이 금방 차버려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정성을 다해 내놓았을 뿐인데 그걸 손님들까지 알아봐 준 거였죠. 와, 여기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았나? 줄까지 서야 되네? 국물이 진짜 깊어서 중독돼요. 또 먹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부족한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그렇게 가게 안은 늘 북적였고, 주방에서는 쉴 새 없이 뚝배기를 내놓느라 손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오로지 저희 힘으로 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들자 비로소 이혼으로 상처받았던 제 삶이 조금은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하면서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릇을 싹 비우고 가는 손님들을 보면 그 순간만큼은 이혼으로 인한 상처나 지난날의 서름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바쁜 시간인 점심시간이었어요. 손님들 줄이 문 밖까지 늘어섰고 저는 정신없이 서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줄 서 있는 손님들을 뚫고 갑자기 식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전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요란한 등장에 손님들 시선이 순식간에 그쪽으로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배 아파라. 내 아들은 복상망에서 감옥 갔는데. 아줌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네가 잘 되는 꼴을 보니까 속이 뒤집혀서 못 살겠다. 저는 놀라지 않으려 했으며 국밥을 내놓던 손을 멈췄습니다. 손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가게 분위기는 삽시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뭐야, 누구야 저 사람? 식당 장사 잘 되는 거 보니까 괜히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수군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다 네 탓이야.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간 건 네가 복수하려고 망하게 한 거잖아. 아줌마,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제가 뭘 했는데요? 저는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여기 장사하는 데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아야 돼. 네가 어떤 앤지. 그 순간 가게 안은 마치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고 손님들 모두 숨죽인 채 저와 아줌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기막힌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국 배꼽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결혼 생활은 정말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생활 패턴이 눈에 띄게 달라졌었어요. 예전과 다르게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졌었죠. 늘 퇴근하자마자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야근이다 뭐다 하면서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나가버리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야근해? 원래는 야근 거의 없었잖아. 요즘 회사 일이 많아졌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는데 다들 늦게까지 남아. 나만 그런 것도 아니야. 아, 그래? 그럼 그것 때문에 주말에도 나가는 거야? 주말에는 우리 부장이 호출해서 나가는 거지. 맨날 직원들 불러내서 등산 가자 하니까 나도 죽겠다 진짜. 요새 들어서 산에 가자고 그런다고? 이제 건강 챙기려나 보지. 근데 당신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캐묻다니. 요즘 들어 툭하면 회의 있다, 산에 가야 된다 하면서 집에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러지. 다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와서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 아니, 당신이 너무 달라져서 그러는 거야.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회사에서 일하랴, 산에 끌려가랴,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당신도 좀 이해를 해줘야지. 알겠어. 괜히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였나 보네. 됐어.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대답을 피하는 모습에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괜히 의심한다고 웃어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남편은 불편한 기색만 내비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루는 기분이 뒤숭숭해서 집안을 죄다 뒤집어 대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도 쓸고 닦고 창틀도 닦고 싱크대 안까지 물건 정리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들어와 화장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낯선 향수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남자 향수였고 제가 사준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화장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늘 제가 남편 것까지 주문해서 사용했었거든요. 호기심에 향수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니 평소 남편이 쓰던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강하고 낯선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퇴근한 남편이 들어와 넥타이를 풀며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향수병을 들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화장대에 이거 뭐야? 처음 보는 향수인데? 아, 그거 그냥 하나 샀어. 왜 갑자기 향수를 사? 아니, 그냥 기분 전환도 좀 할 겸. 기분 전환? 근데 당신 이런 향 싫어했잖아. 당신 잔잔한 향만 좋아했잖아. 내가 언제 잔잔한 향만 좋아했어?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했어. 당신이 몰랐던 거겠지. 내가 몰랐다고? 같이 산 게 몇 년인데 지금까지 쓴 적도 없는 걸 갑자기 좋아한다고? 왜 이렇게 따져? 내가 뭘 사든 당신 허락 받아야 돼? 허락은 무슨, 평소 당신이 쓰는 향수랑 전혀 다르니까 이상한 거지. 당신 무슨 의부증 같은 거 있어? 그냥 향수 하나 샀다고 이 난리야? 진짜 피곤하다.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발끈했어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 억지스러운 말투. 분명 저 사람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 안에서 차가운 의심이 점점 더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일낮에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무심코 동네 미용실 앞을 지나는데 미용실 안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안에 있던 미용사와 서로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야,
대낮부터 미쳤네. 진짜 별걸 다 보겠네. 저는 과하게 스킨십을 하는 그들을 애써 외면하며 지나가려 했는데 그 남자의 옆모습이 정확히 보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구나. 집에서 피곤하다더니 산에 간다더니 다 이런 거였구나. 저는 당장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소리라도 치면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 같아 억눌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많이 장본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장바구니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미용사가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 제 눈으로 본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머릿속은 온통 복수할 방법뿐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한테 똑같이 돌려줄 수 있을까? 그냥 따져 물어봤자 거짓말만 늘어놓을 게 뻔한데 이런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고 남편의 평소 퇴근 시간쯤 돼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고 혼자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에 제 속은 더 뒤집혔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신났어? 아니, 오늘 뭐 일한 거 끝내서 기분 좀 좋네. 아, 그래? 그럼 이제 덜 바쁘겠네? 아니야, 그래도 아직 할 거 많아. 회사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더니 표정은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네. 오히려 들뜬 것 같은데? 들뜨다니 무슨 소리야. 하긴 당신은 뭐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 줄 모르겠지. 뭐? 지금 말 다 했어? 집에만 있으니까? 됐어. 피곤하다. 나 씻고 올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저를 공격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이미 정이 털릴 대로 털린 기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대놓고 남편에게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좋아, 끝까지 아닌 척 해봐라. 내가 당신 발목을 잡을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그런 생각만 하며 억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다른 길을 택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냥 말로 묻는 건 아무 소용이 없을 게 뻔했기에 저는 다른 복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시어머니 말을 잘 따랐고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좀 무서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남편을 혼쭐 내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겁니다. 게다가 제 입장에서는 같은 가족이니 최소한 위로나 공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안일한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웬일로 왔냐? 어머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응? 무슨 말? 아니, 그이가 있잖아요. 사거리 대로변에 있는 미용실, 거기 미용사랑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뭐? 바람?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예. 네? 아니, 그걸 그런다고 나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이러는 거냐? 네? 아니, 네가 남편을 똑바로 간수 못한 거지. 우리 아들이 왜 한눈을 팔았겠니?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어머님, 지금 제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이가 미용실 여자랑 끌어안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남편이 왜 그렇게 됐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가정에서도 여자로 안 느껴지니까 밖에서 찾는 거잖아. 저는 기대를 품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제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던 마음이 있었기에 더 실망이 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 진짜 많이 참았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미용실 여자랑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요. 그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남자는 원래 바깥일 하다 보면 눈도 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안락함을 못 느끼니까 밖에서 찾는 거지. 네가 아내로서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부족하다고요?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 살림 다 하고 밥 차리고 그 사람 옷도 다 입고 다 했어요. 제가 부족한 게 뭔데요? 그게 다라고 생각해? 여자가 밥하고 빨래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왜 집에서 너한테 정을 못 느꼈는지 네가 돌아봐야지. 남자가 한눈 파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어머님, 지금 그이가 잘못했는 게 아니라 왜 제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바람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들이 괜히 바람났겠니? 네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거지. 그 미용사 여자도 그렇지만 결국 원인은 네가 만들어준 거야. 제가 만든 거라고요? 제가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 아세요? 저 혼자 감당하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제 탓이라고요? 네가 아내 노릇 제대로 쓰면 이런 일 없었을 거다. 괜히 나까지 속 뒤집히게 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서 네가 반성이나 해. 저는 시어머니와 얘기하는 내내 정말 답답해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위로는커녕 끝내 제 책임으로 몰아가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 순간 높은 벽이 세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위로는커녕 상처만 더 크게 남긴 자리였습니다. 사실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결혼 초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저한테 시댁 제사 준비를 전부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도 다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치니 저 혼자 다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이런 건 당연히 네가 해야지. 우리 집안은 늘 그래왔다. 나도 이 집으로 시집 오자마자 바로 내가 도맡아서 했어. 아, 네, 어머님. 그런데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필요한 거 같이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몰라도 하면서 배우는 거지. 일단 부딪혀보고 해보는 거야. 나약하긴 원. 저는 왠지 모르게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쁨 받고 싶다는 마음에 억지로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해볼게요. 부족해도 좀 봐주세요. 봐주고 말고 할 게 어딨니? 네가 알아서 다 해야지. 며느리란 그런 거야.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제사 때부터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 재료를 다듬고 제사상에 오를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남편에게 조금 도와달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남자는 그런 데 손대는 거 아니다. 부엌 일은 며느리 몫이지. 우리 아들은 그냥 편히 쉬게 둬라.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꾹꾹 참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인정해주겠지. 언젠가는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해주겠지 싶어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온 건 칭찬이 아니라 늘 당연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네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집안일 다 책임져야지. 그게 며느리의 도리고 아내의 도리인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렇게 저는 결혼 초반부터 시어머니 앞에서 항상 한 발 물러나며 참고 버티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남편 때문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의 위로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마저도 저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편이 바람난 걸 제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남자가 바깥에서 잠깐 그런다고 세상이 무너져?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참고 살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니?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에요. 바람이 단순한 실수예요? 그게 어떻게 참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며느리로 부족하다는 거지. 우리 아들이 집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밖으로 놔두는 거야. 그걸 왜 이해를 못하니? 어머님, 지금 제가 당한 걸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벅차요. 그럼에도 어머님한테 털어놓은 건 그래도 제 편 들어주실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네 편? 내가 왜 네 편을 들어야 하니? 난 내 아들 편이지. 며느리까지 감싸줄 이유는 없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잘 보려고 애썼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자신이 바보 같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몸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 방금 어머님 댁에 다녀왔어. 갑자기 거긴 왜 갔어? 당신 얘기 좀 해보려고. 그 미용실 여자랑 있는 거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봤거든?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지. 뭐?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미용실 여자랑 만나고 있잖아. 나 다 알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그거 착각이야. 착각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발뺌하려고 하지 마. 근데 당신 바람 피우고 있다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뭐라 하셨는지 알아? 그게 다 내 탓이래. 내가 아내 역할을 못해서 그렇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나 이제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하자. 뭐라고?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오늘 어머님 얘기 들으면서 확실히 알았어. 나한테는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네가 뭔데 마음대로 끝내겠다고 해? 아니,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이혼은 안 한다고? 그래, 좋다. 좋아. 그 여자 잠깐 만난 거야. 깊은 감정 없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미 끝났어. 나는 나갈 거야. 짐 정리해서 내일이라도 나갈 거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소용없어. 저의 확고한 모습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이혼은 너무 갑작스러웠나 보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의 모습을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미용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이 그쪽으로 갔는데 믿기 힘든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미용사와 마주 앉아 있었던 겁니다. 미용사는 눈물을 훔치며 울고 있었고 시모는 마치 친딸을 위로하듯 휴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게?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편은커녕 오히려 그 여자 편에 서서 달래주고 있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렸을 때는 제 탓이라며 몰아붙이더니 막상 바람 피운 상대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던 것이었.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가정을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시댁, 그리고 남편. 결국 저는 차갑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짐을 싸고 있을 때 굳이 우리 집으로 와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한 번 저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내가 뭐라고 했니? 우리 아들이 바람난 것도 다 네 잘못이라고 했잖아.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요. 집안일, 제사, 살림 다 맡아서 했고요. 그런데도 왜 자꾸 제 탓만 하세요? 네가 다 했다고? 그럼 왜 이렇게 끝났을까? 결국 우리 아들도 집 나가고 너는 이렇게 쫓겨나는 거잖아. 결과가 말해주는 거지. 저는 쫓겨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스스로 나간다고? 웃기지 마라. 네가 버티질 못해서 나가는 거지. 우리 아들은 결국 네 옆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저는 짐을 들고 현관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혀를 차며 비웃기만 했고 저를 붙잡거나 위로해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제자리는 애초에 없었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된 저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장사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국물을 고을 때마다 오늘은 손님이 올까 하는 걱정을 했고 손님이 오면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해 내놓았습니다. 제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 한 명 한 명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장사 초반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는데 그 모습들을 오히려 이해해주는 건 손님들이었죠. 저는 그 덕에 힘을 냈고 음식에 더 정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조금씩 입소문이 나더니 가게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겼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비로소 제 두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마감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 한켠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직원들과 그리고 손님들과 웃음을 되찾아가는 날들이 많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시댁으로부터 받은 배신감과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가게가 입소문이 나고 장사가 잘 되자 제게 찾아온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에 나타나 억지를 부리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느 날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네 가게니? 어머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까지는 웬일이세요? 웬일은 무슨? 네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려고 왔다. 참 기가 막히네. 우리 아들은 그렇게 망했는데 넌 이렇게 장사 잘하고 있으니 속이 뒤집어지지. 어머님, 그런 말씀을 손님들 계신 데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제일 하는 것뿐이에요. 제일? 네가 우리 아들 망하게 해놓고 무슨 제일이야? 너 혼자만 잘 되니까 좋니? 제가 그 사람을 왜 망하게 해요? 그 사람이 절 망쳐놓았죠. 저는 그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너는 늘 억울한 척이지. 네가 제대로 아내 노릇만 했어도 우리 아들이 그런 꼴은 안 났을 거다. 네가 사람 구실은 못하니까 남편이 딴 길로 새는 거지. 손님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님, 가게에서 이런 말씀 그만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국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웃기고 있네. 누가 네 국밥 얻어먹으러 온 줄 알아? 나는 그냥 네가 도대체 무슨 꼴로 사나와 본 거야.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제 가게에 매일같이 찾아와 깽판을 쳤습니다. 손님들이 앉아 국밥을 먹고 있는 한가운데서 전혀 개의치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앤지 다 알아야 돼. 얘가 우리 아들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야.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손님들 앞에서 더 큰 소동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다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네가 아내 노릇을 똑바로 했으면 우리 아들이 안 그랬겠지. 그 말에 손님들 사이에서는 여기저기서 탄식과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저건 진짜 심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부러라도 제 장사를 방해하려는 듯 손님이 가득 찬 시간마다 찾아와 억지를 부리며 제 가게를 흔들어 놓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더는 예전처럼 어머님이라 부를 이유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대우를 해줬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손님들 앞에서 괜히 더 큰 분란이 될까봐 억지로 참았습니다. 국밥을 내어주며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그래, 네가 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장사하는 건 다행이야. 저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점점 더 대놓고 억지를 부렸던 것이었죠. 가게가 점점 번창하자 시어머니의 방에는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모자라 이번엔 다른 수작을 쓰더군요. 그날도 평소처럼 손님들로 북적이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서빙을 하느라 정신이 없던 와중에 한 손님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배야, 여기 국밥에 뭐가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나 배가 뒤틀려 죽을 것 같아. 아유. 네? 손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국밥에 도대체 뭘 넣었길래 국밥 먹고 갑자기 아프잖아. 당신이 음식에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야? 순식간에 가게 안이 술렁였고 다른 손님들도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불안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손님, 저희는 매일 아침 똑같은 재료로 국밥을 끓입니다. 음식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야, 이 집 국밥이 문제라니까? 내가 신고를 해야지. 이거, 아이고 배야.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국밥을 먹던 단골 손님이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여기 국밥 먹은 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배탈 한 번도 난 적 없어. 맞아요. 저도 매일 점심 여기서 먹어요. 혹시 드시기 전에 어디서 딴 거 드신 거 아니에요? 뭐야, 당신들이 왜 나를 몰아붙여? 난 진짜 배가 아프다니까. 하지만 그의 연기는 점점 허술해졌습니다. 억지로 배를 움켜쥐었지만 소리 지르는 목소리와 표정마저 어색했죠. 손님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사람 아까 들어올 때부터 수상했어. 괜히 쇼하는 것 같은데? 손님, 제가 응급차 불러드릴게요. 병원 가셔서 진찰 받으세요. 아니, 그럴 것까진. 됐어. 제가 119를 부르려고 핸드폰을 꺼내더니 그는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허허, 저거 누가 사주한 거 아니야? 그러게, 일부러 장사 망치려고 온 것 같네. 저는 얼떨떨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에 불편 끼쳐드려서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탓도 아닌데 뭘 그래요. 저 사람 연기 티 너무 났어. 우리 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손님들의 따뜻한 위로에 한숨 돌린 것도 잠시. 저는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다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냐면 식당 유리창 바깥, 길모퉁이 그늘에 낯익은 얼굴이 숨어서 저희 가게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가자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흡족한 표정을 짓는 게 제 눈에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사람을 사주해 제 가게를 망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때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고 시어머니와 눈이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잠시 흠칫한 기색이 스쳤고 곧 아무렇지 않은 듯 휙 돌아서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날 제 가게로 와서 또 깽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국밥 한 그릇 내와봐라. 네가 누구 덕에 사는 줄 알아? 우리 아들이랑 살았으니까 이 가게도 차릴 수 있었던 거지. 아줌마, 여기 장사하는 가게예요. 그냥 내놓으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뭐, 아줌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니? 더는 제가 어머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너 같은 게 어디서 감히 나를 아줌마라고 불러?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줬으니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 아니야? 받아준 거요? 아줌마가 절 받아준 게 아니라 제가 그 집에 제 발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조차도 제 탓이라고 몰아붙이셨잖아요. 제가 왜 아직도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오히려 손님들 앞에서 더 큰 소리로 떠들며 저를 몰아세우려 했습니다. 다 이 여자 탓이야.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간 것도 집안이 망한 것도 다 이 여자 때문이야. 네가 복수하려고 그랬지? 아줌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 장사 방해하는 거 안 보여요? 얘가 얼마나 독한 줄 알아? 멀쩡한 가정 망치고도 국밥집 차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러자 손님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색이 번졌습니다. 여기 사장은 그냥 옛날부터 열심히 일만 하던데
저 양반은 왜 저러는 거야? 아무리 가족 사이여서도 저건 도가 지나치잖아. 저는 국밥을 뜨던 손을 내려놓고 아줌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한순간에 올라왔지만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여기 있는 손님들 다 보고 계십니다. 제발 허튼 소리 그만하시고 나가주세요. 하지만 아줌마는 멈추지 않고 기세등등하게 더 큰 소리로 억지를 이어갔습니다. 너 같은 게 잘 되는 꼴 보니 속이 뒤집혀서 못 살겠다. 우리 아들은 감옥에 있는데 네가 행복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왜 감옥에 간 건데요? 가게 안 분위기는 금세 뒤숭숭해졌습니다. 손님들 중 몇몇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다른 손님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건 또 무슨 소리야? 감옥에 간 걸 왜 여기 사장 탓으로 돌려? 그러자 아줌마는 믿기 힘든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 그냥 너무 착해서 감옥 간 거야. 남 도와주다 사기꾼들한테 걸려든 거라고. 억울하게 들어간 거라니까. 순간 손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여기저기서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착해서 감옥에 간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는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 없었고 저는 결국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줌마, 세상에 착해서 감옥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아줌마 말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지. 억울해서 감옥에 갔다니 다 핑계지. 세상에 저런 억지가 어디 있어? 아줌마는 제 웃음에 더 흥분해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다 네 탓이라고. 네가 복수하려고 우리 아들을 망하게 만든 거잖아. 제 탓이라뇨? 아줌마가 하도 우리 가게 와서 떠드니까 이제는 여기 손님들도 아줌마 아드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들 알 거예요. 제발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제 장사 망치려 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아줌마는 끝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가게 안은 어수선했지만 손님들은 점점 제 편에 서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였지만 사실 전 남편이 감옥에 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불법 투자 사기에 손을 댔다가 결국 징역 사기를 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아줌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오히려 저를 탓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못한 거 없어. 다 네가 불길해서 그런 거야. 네가 옆에 있으니까 일이 꼬이고 망한 거라고. 아줌마, 아드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왜 자꾸 제 탓으로 돌리세요? 아니야. 그건 다 네가 복수하려고 꾸민 거야. 네가 국밥집 차리고 잘 나가니까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더 억울하게 된 거지. 제가 뭘 꾸몄다고 그래요. 저는 제 힘으로 장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드님이 감옥에 간 건 그 사람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줌마는 기어이 제 말을 묵살하며 목청을 더 높였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참다 못한 단골 손님 한 명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사장은 혼자서 여기까지 일궈낸 분이에요. 매일 새벽부터 불 켜놓고 일하는 걸 우리가 다 봤는데 도대체 왜 괴롭히시는 겁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순간 가게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손님들도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인지 한쪽에 앉아있던 젊은 직장인 손님이 곧바로 말을 보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 집 국밥 먹고 힘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장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다 압니다. 이런 억지 소리에 우리가 속을 줄 아세요? 제발 더는 방해하지 마세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또 다른 단골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내가 여기 초반부터 꾸준히 다닌 사람인데 사장님이 하루라도 가게 문 닫은 걸 본 적이 없어. 그런 분한테 이런 소리나 하고 다니면 양심이 있으면 안 되지. 뒤쪽에서 국밥을 먹던 할아버지 손님도 지팡이를 툭 치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남장사 방해하는 건 도리가 아니오.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억지를 부리려 하오. 가게 안은 이제 아줌마의 억지 주장보다 손님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들까지 나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제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싸운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울컥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줌마는 더 기세등등하게 고래고래 소리만 질렀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이 여자가 우리 아들 망하게 한 거라니까? 니놈들이 뭘 알아? 가게 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더는 대꾸하지 않고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줌마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뜨거운 뚝배기를 획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간다. 네 꼴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뜨겁다고요. 내려놓으세요. 아줌마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옆에 있는 손님들이 벌떡 일어나며 다급히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얼른 내려놓으세요. 이거 위험하잖아요. 장사하는 집에서 무슨 짓이에요? 아줌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손님들이 다가가 아줌마의 팔을 붙잡고 뚝배기를 빼앗으려 애쓰자 국물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한 손님이 힘껏 붙잡아 겨우 뚝배기를 빼앗아 내려놓았고 아줌마는 헐떡이며 여전히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내 인생까지 망친 거야. 모든 게 다 망가졌다고. 아줌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 순간 가게 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고 손님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분노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저는 이대로 두면 손님들이 다 떠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국밥집인데요.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난동이 너무 심해서 가게 영업을 못할 정도예요. 손님들도 다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그렇게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자 아줌마는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곤 더 발끈했습니다. 너 뭐하니 지금? 네가 지금 경찰 불렀어? 나를 잡아가라고? 너 진짜 못됐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는 더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 서 있었고 그러더니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보더니 경찰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곧이어 2명의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신고 접수 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난동이 있었다고요? 손님 몇 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아줌마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가게 들어와서 계속 소리 지르고 손님들 불편하게 했어요. 맞습니다. 사장님 장사 망치려고 매번 와서 저러고 있어요. 저 아줌마 빨리 좀 잡아가쇼.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네. 에이. 경찰은 곧장 아줌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업방해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더는 이렇게 하실 수 없으니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는 그냥 억울해서 말한 것뿐이야. 다 이 여자 때문인데 왜 나를 잡아가? 아줌마는 경찰의 손길을 뿌리치며 버텼습니다. 안 가. 난 아무 잘못 없어. 왜 나를 끌고 가려는 거야? 계속 거부하시면 더 큰 문제로 번집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와 같이 가셔야 합니다. 아줌마는 여전히 버티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려 했고 경찰관 2명이 양쪽에서 팔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놔!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 다 네 탓이야. 너 언젠가 벌 받을 거다. 아줌마의 고함 소리가 점점 더 커졌지만 경찰은 힘으로 제 앞에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가게 앞에 멈춰있는 경찰차로 향하는 동안에도 아줌마는 끊임없이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다 네가 망하게 한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 꼴이 된 거라고. 두고 봐. 네 죄값 칠 날이 올 거야. 그러나 가게 안에 남아있던 손님들은 누구 하나 그녀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선만이 뒤따를 뿐이었습니다. 일부 손님은 고개를 숙이며 씁쓸하게 한숨을 내쉬었고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아줌마를 데리고 나간 뒤 가게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자리라 그런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분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국밥을 다시 말아 손님들 앞에 내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식사 마저 하세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손님들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여기저기서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장님, 아까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괜히 마음 상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국밥 맛있어서 오는 건데 저런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시면 안 되죠. 저는 담담히 손님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수육 접시를 여러 개 들고 와 모든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건넸습니다. 너무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맛있게 드세요. 가게 안은 점차 원래 분주한 분위기를 되찾았고 손님들은 다시 식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돌리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식당은 오히려 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힘내라는 말을 해줬고 단골 손님들은 더 자주 찾아주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예전 같으면 그 기억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제 힘으로 세운 삶을 지켜내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힘든 일 겪으셨는데도 늘 웃으면서 일하시니 참 대단하세요. 우리가 계속 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장사만 잘하세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국밥을 퍼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점점 더 번창했고 저는 제자리에서 묵묵히 제 삶을 지켜냈습니다. 반면 전 남편은 감옥에서 쓸쓸히 세월을 보낸다는 소식만 들려왔고 아줌마는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가게 근처에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제 손으로 세운 삶을 당당히 이어갔습니다. 손님들의 응원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저는 매일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국밥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제 삶도 조금씩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